그 의장님 강연을 들으면서 너무 겁이 났어요. 아니 저분이 공포 영화로 시작을 하시면 어떡하지? 실제로 저희들도 AI 작업을 되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특히 그 디에이징이라고 해서 현재 뭐 한 5, 60대 배우를 20대처럼 보이게 하려면 AI에게 그분의 인생 전체를 학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바꾸거나 이러는데, 그렇게 그 말 잘 안 듣고 어리석어 보이기만 하는 AI가 결국 이미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미국과 관련된 강연도, 그럼요, 뉴스는 JTBC죠. 드라마는 SBS고. 제가 화차라는 작품을 처음 준비할 때 소설 화차를 읽으면서 가장 그 심장이 떨렸던 것은, 실제로 그 화차라는 소설이 그 신용불량 개인 파산으로 인해서 세상 밖으로 쫓겨난 여자가 자기 같은 또 다른 여자를 잡아먹어서 그 사람 행세를 한다는 그런 미스테리 스릴러인데, 이를테면 신용불량에 대한 관심 또는 개인 파산, 뭐 이런 복수, 이런 거보다도 제가 무섭고 야 이건 정말 당대적이고 2012년에 꼭 해보고 싶은 얘기라고 생각했던 것은 피해자인 그녀의 행보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20세기를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누군가로 인해서 망해버린 어떤 여성이 다시 어떻게 한다라는 거는 이를테면 미스테리 스릴러 장르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뤄온 얘기였어요. 근데 언제나 그런 것들은 어떤 이야기였냐면, 나를 세상 밖으로 쫓아낸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복수를 하거나, 그러니까 내 인생을 망쳐버린 그 놈을 찾아내서, 또는 그 집단을 찾아내서, 또는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에게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건전한 이야기로 좀 바꾼다면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끝내 다시 세상 안으로 돌아오는 어떤 성공기의 이야기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였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뭐랄까요, 익숙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화차는 달랐습니다. 화차는 세상 밖으로 쫓겨난 다음엔 어떤 자기를 괴롭혔던 무언가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처럼 똑같이 쫓겨난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너 외롭지? 너 친구 없지? 내가 친구해 줄게 하고 그 피해자를 잡아먹고 그 피해자처럼 다시 행세하는 얘기예요. 전 이게 너무나 당대적이고 21세기적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20세기는 우리 편과 남의 편이 되게 명백했죠. 전두환을 지지하는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군사 독재는 나쁜 거라고 생각했지 군사 독재도 좋은 면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 있고 저쪽에 반대편이 있으면 너무나 명백했어요. 근데 21세기는 그것이 명백해지지 않습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실체와 더 이상 싸우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편의점 주인과 편의점의 알바생은 굉장히 긴장관계에 있죠. 저 사람이 내 노동력을 착취하는 건 아닐까? 제가 내 돈을 착취하는 건 아닐까? 서로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그 둘의 긴장관계 속에 실제로 이 둘을 분명히 긴장관계로 넣을 확률이 많았을 건물주라든가, 또는 그 편의점의 프랜차이즈 업체 기업은 빠져 있죠. 실제로 편의점 주인이 힘든 이유에도, 또는 편의점 알바생이 이 힘들어 죽겠다는 편의점 주인의 허튼 소리를 들으며 나의 노동력에 대해서 폄하당할 때에도 사실 그 사이에는 그 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기업 또는 그 건물주처럼 실제로 이들을 힘들게 하는 더 큰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 큰 요인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이 정글 안에 있는 보통의 사람들끼리 싸우죠. 그러면서 서로 혐오를 하죠. 서로 증오를 하고, 그런데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전 그 비슷한 예를 그런 걸 통해서 느꼈는데, 이를테면 전장현의 이동권 시위예요.
그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한 거는 근 4년, 3년 된 일이 아니에요. 2001년부터 23년 동안 해왔던 일입니다. 놀랍게도 그 23년 동안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 중에 95%가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죠. 23년 전 2001년에 시작했던 이유는 당시에 혹시 뉴스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리프트, 그러니까 장애인 리프트가 계속 사고가 나면서 많은 분들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동권 시위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95%의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안전한 지하철역이 된 거죠. 이제 딱 5%가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23년 동안 해왔던 시위 중에 딱 요 근래 3, 4년 갑자기 이 문제는 더 이상 이동권의 문제도 교통의 문제도 시민의 권리의 문제도 아니죠. 이제는 딱 둘 중에 하나가 됐어요. 나의 출근길을 방해하는 이상한 사람들과 출근길을 방해한다고 소리 지르는 어떤 혐오에 대해서 또 맞대응을 하는 어떤 시위 당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빠져 있죠. 서울시도 빠져 있고 도로교통공사나 아니면 지하철공사 같은 실제로 이 문제를 단기간에 가장 적확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채 이제 2명의 집단이 있는 거죠. 2개의 집단이. 니들의 권리를 위해서 왜 나의 권리를 막느냐? 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21세기가 아닐까. 예를 들면 장애인의 이동권은 그분들만의 이동권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저랑 지금 몇 년째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제 조감독은 아이 2의 아빠예요.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2이나 있다니? 2025년에? 근데 이 친구는 전장현이라는 지금 이동권 시위를 하고 있는 단체에 후원금을 내요. 후원금을 내게 됐던 이유는 부인의 임신 때문이었어요. 자기 부인이 임신을 하고 나서 이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지라는 걸 생각해 보면, 또는 더 이상 그 휠체어는 일생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되는 병원은 정형외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삐끗해서 잠깐 다리 부었던 게 이제는 골절상을 입어서 깁스를 해야 돼요. 그럼 필연적으로 휠체어를 타거나 아니면 보조기구를 이용해야 되죠. 보조기구나 휠체어를 탄 채로 에스컬레이터는 불가능하거나 위험합니다. 또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이 슬리퍼가 에스컬레이터에 껴서 큰 사고가 났던 수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인 거죠. 우리 모두의 권리인 건데 모두가 빠진 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내 출근길을 방해한 쟤들을 혐오합시다. 그래서 이동권 시위를 하면 빨리 그 시위의 목적을 알리고 잘 끝내게 하는 게 아니라 경찰들이 그분들을 끌어내면서 갑자기 지하철 역사 자체가 그야말로 지옥이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서로 간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또는 좀 낯선 사람, 익숙하지 않은 사람, 경계가 되는 사람에게 혐오하는 것을 지극히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공동체 모든 시민들이 금쪽이가 된 거죠. 그래서 낯선 것을 보면 저건 뭐지?가 아니라 저건 또 뭐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딱 한 가지 생각만 해요. 왜 나는 피해받는 것일까? 왜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 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일까? 왜 나를 이렇게 성질나게 만드는 것일까? 그런데 공동체의 시민이라는 것은 서로 약속하는 사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약속? 누군가가 자기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 거나 침해당한 권리를 얘기할 때 아무도 안 보이는 데 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안 보이는 데 가서 조용히 있는 상태에서 전화로 기자님 와서 이거 좀 취재해서 방송에 내보내줘요 라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은 곳, 이 이슈의 시작이 된 곳에서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은 모든 시민에게는 단 하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양해할 것. 왜? 나도 그럴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에 있었던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일들의 대부분은 특별한 사람에게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사람들이 하필이면 그날 사탄의 꿰매 넘어가 이태원에 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 학생들이 하필이면 비행기로 가도 될 것을 굳이 배를 타겠다고 우겨서 가게 된 것 또한 아니죠. 비 오는 날 괜히 쓸데없이 차를 타고 위험할 게 분명한 어떤 곳을 갔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 곁으로 다가올 때 우리들 스스로가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죠. 비슷한, 되게 다른데 비슷한, 제가 화차를 만들 때 남자 주인공의 직업이 동물병원 수의사였어요.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전 이 세상의 대부분의 동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강아지한테 물린 적도 있고,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를 비롯한 대부분의 동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큰일이 난 거예요, 제 입장에선. 매일매일 꿈에 나옵니다. 촬영 현장에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뭔가 사파리가 된 것 같은,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출근 환경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고민을 했어요. 내가 제일 두려운 게 뭘까? 내가 제일 두려운 게 뭐였다고 생각을 했냐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는 싫다. 무슨 얘기냐면,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야, 좀 양해해줘, 도와줘, 부탁이야 할 수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것에게 뭔가 양해를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뭐였냐면, 영화 안에 강아지를 수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수술이 필요한 강아지를 찾는 거였어요. 영화 안에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마취를 하게 됩니다. 마취를 하고 눈은 CG로 바꿉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이 필요한 강아지를 찾아서 마취를 하고 스케일링을 한 뒤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 아이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동물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야, 저분은 정말 동물권에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며칠 뒤 자기들이 보호하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현장으로 오셔서, 저는 그날 보통 감독은 모니터 앞에 앉아야 되는데 모니터 앞에 앉아있질 못했어요. 멀리서 지켜보며 제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강아지 2마리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죠.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에게 아는 척하기 없기, 잘 모르는 대상에게 뭔가 내 재단으로 뭘 하기 없기, 죽기보다 싫은 것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 패기치는 것. 그 동물과 비슷하게 저는 아이들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리를 하면 두 개는 공통점이 있죠. 정말 미안한데 좀 조용히 해줄래? 라고 할 때 말 안 듣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23살의 제 조카도 20살이 돼서야 알았어요. 고모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었구나. 18살 이후엔 걔한테 되게 잘해줬거든요. 말을 들으니까. 요번에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이라는 드라마에는 아역 배우들이 엄청 나오는 드라마였어요. 공포스럽습니다.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하시다라고 소문이 난 아동 심리학 정신과 선생님을 초빙을 해서 그분과 함께 모든 일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촬영 전에 아역 배우를 만나서 얘기할 때도 동석을 하셨고, 촬영할 때도 동석을 하셨고, 촬영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은 의무적으로 그 선생님과 상담을 무료로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거야. 평소에도 이렇게 아동이나 어린이 인권에 관심이 많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단 하나가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뭡니까? 저 어린이가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어렸을 때의 기억이 우리 현장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 어린이의 입에서 제 이름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전 우리 모두가, 또는 우리 공동체에서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심스러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타인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지려면 앞서 두 분이 말한 것에 나오는데 가짜 뉴스로부터 나 스스로를 격리해내야 돼요. 왜? 가짜 뉴스에는 공통점이 있죠. 증오심이 있습니다. 혐오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혐오가 없어지는 것이 민주주의를 모색하는 첫 번째 발걸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앞서 얘기했던 장애인의 경우에도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장애인 단체를 혐오하죠.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시민의 그 권리이자 의무가 사회운동을 하는 건데 우리는 사회운동이나 인권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싫어하고 그들이 뭔가 저것을 이용해서 무언가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시는 필요하지만 그 감시조차 혐오는 아니죠. 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경남이나 전남에 보면 작은 조선소들이 많아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지금 미국 정부하고 대응하는 그 소위 조선 기술의 원천이 꿈꾸고 있는 곳일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고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이를테면 뭐 미국으로 따지면 영주권도 있고 또는 그 귀화한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초등학교 그 운동회 사진을 누가 탁 하면서 외국인들한테 다 먹힌 싹 잡아 먹힌 뭐 경상남도. 전 그 사진을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예 인구 감소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인구수가 많은 게 무조건 장땡이니까요. 생긴 게 다르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저는 제가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또는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존재하는 거예요. 그 존재함을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 세금을 내고 있으니 세금을 내는 모든 시민들은 똑같은 권리와 안전을 보장받읍시다 라는 것은 혜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법 정신이죠. 아마 제 다음으로 이야기를 할 분이 바로 얘기하실 헌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혐오가 들어와요. 아, 그렇게 되면 범죄자들이 늘 거다. 아니요, 범죄자들은 늘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성소수자가 늘 거다. 설마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쉽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 모든 인생이 이를테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것처럼 즐기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고 싶어요. 요즘 영화 중에서도 아포칼립스, 종말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포칼립스나 종말 영화, 재난 영화에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들어오죠. 누구를 살릴 것인가? 제가 한 10년 전에서부터 설날마다 혼자 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딩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12명의 사람이 옥상으로 피신을 해요. 그리고 저쪽에서 우리를 구해주기 위한 헬리콥터가 옵니다. 그러나 헬리콥터는 매번 한 명씩밖에 못 구해가죠. 저 멀리에 뭐가 있어 보이지만 알 수 없습니다. 자, 이럴 때 과연 우리는 누구부터 구할 것인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어린아이, 미래가 창창한 녀석, 초등학교 4학년, 이 녀석을 먼저 안전하게 보냅시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20년 뒤 그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희대의 연쇄살인마가 된다면, 걔가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 된다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여기 산소호흡기를 단 채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가셔도 호상인 120살의 할아버지가 한 명 있다고 칩시다. 그럼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분은 아무래도. 근데 이분이야말로 2년 뒤 전 세계를 강타할 새로운 그 전염병의 백신을 만들어낼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라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이 그 순간 결정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서 있는, 일단 순서대로 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서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5번인 내가 6번인 내가 되도록 용기를 내보는 일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회는 불행하게도 그 순간, 자, 제 말을 들으세요. 이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제부터 살아날 순서를 정해드리겠습니다를 마치 용감한 행동이거나 사이다 행동이거나 올바른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도대체 이 공동체에 더 이익을 주는 누구인가를 결정할 권리가 우리 개개인 시민에게 있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던 특별한 사람이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뻔하디 뻔한 보통의 시민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살면서 이 공동체에서 나의 이익을 보전받아가며 내 권리를 누리고 나의 안전을 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난 뻔한 보통의 시민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세금을 내는 모든 시민에게 뻔하디 뻔한 권리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는 허상이겠죠. 감사합니다.